한화. 올 3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이 2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출은 늘었지만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부진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연 2%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전에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두 총리는 20분간의 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1년 넘게 동급생 한 명을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세계 최대의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적발했던 미국 연방 검사들을 SBS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했던 한국인 손모 씨는 국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미국 검사들은 미국이었다면 최소 20년 이상의 형이 나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무슨 이유인 건지 전남 해남의 배추 산지를 다녀왔습니다. 여성이 겪는 사회적 차별 문제를 다룬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출간된 동명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 온라인에선 또다시 남녀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 실제 관객들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오늘 8시 뉴스는 우리 경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0.4%에 그쳤습니다. 앞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 성적표가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은 2%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있었고, 특히 1990년 이후에는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렇게 딱 2차례뿐이었습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이 0.5에서 0.6%를 제시했는데 이를 밑돈 겁니다. 정부의 돈풀기가 성장을 충분히 이끌지 못하는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유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IMF 때 이외에는 없었다 할 정도로 민간 활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3분기 성장률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올 한 해 전체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2%가 되려면 4분기에 적어도 1%는 성장해야 합니다. 민간 소비나 기업 투자가 획기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정부는 성장률 추락을 막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 재정 여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낮춘 것도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의 고착화 과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계속해서 몇 %씩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갈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또 경기가 부진한 지금 상황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민아 기자가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그 해법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과거에 외부 충격으로 2% 미만 성장했을 때에는 그 이듬해 성장률이 급반등했습니다. 위기의식 공유하고 수출에 집중한 영향입니다. 그런데 내년엔 주력인 반도체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지 또 세계적인 무역 갈등이 잘 수습될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주요 교역 상대국
미국과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보시는 것처럼 올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IMF나 OECD도 내년 우리 경제가 2.1에서 2.2%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성장률이 2%냐, 1.9%냐, 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마라토너에 비유하면 오버페이스하지 않고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속도, 즉 경제의 부작용을 낳지 않고 달성 가능한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2000년대 초반 5% 이상에서 지금은 2.5%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조만간 1%대 진입 예상하는 시각도 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 인구나 자본 축적이 늘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는 줄죠. 주력 산업 정체다 보니까 투자는 크게 안 늘죠. 이렇다 할 혁신마저 보이지 않으니 미래를 긍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 얘기 비슷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나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 같은 거를 유지해서 문제는 지금처럼 외부 충격도 없는데 서서히 경제가 가라앉는 국면에서는 위기의식 공유하면서 고통분담이나 구조개혁 이끌어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갈등 조정 또 정치와 경제 분야의 리더십 이런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8일 만입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또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결론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새벽 늦게나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됐지만 자정을 조금 넘긴 0시 20분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의 영장에 기재된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 11개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특히 법원은 짧게 설명한 2개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증거인멸의 염려를 꼽았습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란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검증 소견을 토대로 정 교수 건강이 수감 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영장심사에서 잘못된 법리 적용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변호인 측은 영장 발부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정 교수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향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산 정황을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산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2018년 1월 WFM 주식 12만 주를 주당 5,000원에 샀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당시 WFM 주가는 6,000원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WFM 측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에게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줬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인이 받은 금품도 자신이 직접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라는 법원 판단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등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또 민정수석은 금융감독원 관련 업무 등도 담당하는 만큼 기업 인수합병 세력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건 뇌물죄의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관건은 정 교수가 주식을 싸게 산 정황을 조국 전 장관이 알았느냐입니다.
검찰은 주식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주식을 싸게 산 정황 등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해당 주식의 매입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의혹, 하드디스크 은닉 방조 의혹 등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조국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이번엔 검찰을 연결해서 오늘 있었던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 정경심 교수가 새벽에 구속 수감됐는데 오늘 그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정경심 교수는 오늘 소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정 교수가 오늘 새벽에 수감됐고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 외에도 정 교수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를 상대로 확인할 게 남았다는 건데 때문에 곧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오전엔 조국 전 장관이 자녀와 함께 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팀을 두고 감찰 가능성 이런 이야기를 두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논란이 됐던 말은 한동수 신임 대검감찰부장이 검찰의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대검감찰부장은 대개 검찰 출신 변호사가 맡았었는데요. 한동수 감찰부장은 법원 내에서 진보적인 학술단체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기도 했던 판사 출신입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인권 침해 주장이 제기됐었죠.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사팀 등에 대해서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한동수 감찰부장은 새로운 증거 자료 등이 수집되면 감찰권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현 수사팀에 대해서 외압성 발언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설명이었을 뿐이라면서 현 수사팀을 염두에 둔 얘기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걸 놓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보수 야당들은 이제는 조국 전 장관 차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너무 일찍 분위기에 취해서인지 당 안팎의 비판을 자초하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야당 분위기를 남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 보수 야당들 첫 반응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조국 전 장관 차례다.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며 한껏 기세를 올렸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잘못된 인사로 국민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한국당은 보수야당 공조를 통해 조국 정국을 계속 이어가면서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편 또 예산 심사로 이어지는 연말 정국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너무 일찍 분위기에 취한 건지 잇따라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조국 낙마에 공을 세운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상품권을 주며 이른바 축제 분위기를 띄우더니 논란을 빚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 공천 가산점 주장에 당대표가 나서 힘을 실었습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벌써 헛발질이란 비판이 당 안에서도 나왔고 국민들이 함께 이뤄낸 그런 성과를 우리 한국당이 스스로 자기들이 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표창을 주고 잘못된 부끄러운 일이다. 당 밖에서도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서 사법부의 판단이다, 재판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인사 1호였던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여당 상황은 박하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민주당의 유일한 공식 입장은 사법부 판단 존중하고 이후 재판을 지켜보겠다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계자들은 사법부 판단에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혹은 입장 없을 걸 알면서 왜 묻느냐며 기자들 질문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권 인사 대부분이 극도로 말을 아끼는 상황에서 한 종편 방송에 나온 조홍천 의원이 내가 검사라면 뇌물이냐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해 당이 한때 술렁였고 이어 문재인 영입 인사 1호였던 표창원 의원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당 분위기는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표 의원은 중립적이거나 지지했던 시민에게서조차 실망했단 말을 여러 번 들었다며 불출마로 그 총체적 책임을 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을 겪으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고 말해 이번 결심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공정 정의를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그 불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던 우리인데 내로남불 같은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국민 명령이라며 거듭 의지를 다졌지만 이달 내에 공수처법 선처리 방침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소수 야당과 대화를 공식화하는 등 지난 패스트트랙 당시의 반한국당 공조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면서 철거하라고 했던 북한이 오늘은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올해 안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라고 했는데 남쪽, 그러니까 우리 대화할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안저시 북한 전문 기자가 그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 협상 재개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지 보고 싶다며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올해 안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담화 분위기는 부드러웠습니다. 김계관은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관계가 각별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행동하라고 촉구하면서도 두 정상의 친분을 바탕으로 장애물을 넘자며 달래는 모양새입니다.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거론하며 어제 우리 측에 보였던 태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시설이 재개가 되지 않는 데 대한 그런 어떤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측에는 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 완화를 미국에 설득하라며 압박하면서도 미국과는 대화의 가능성을 살려두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남측 관계부문과의 합의에 따른 금강산 시설 철거를 지시했지만 이와 관련한 북한의 협상 제의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세계 최대의 아동 음란물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영자는 한국인 손모 씨로 이 20대 남성은 이미 우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아동 음란물 범죄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미 연방검사들을 김수영 특파원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넷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온 한국인 손모 씨를 찾아낸 미 연방검사들이 SBS 인터뷰 요청에 응했습니다. 손 씨는 다크넷에 생후 6개월 아기를 비롯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음란물 거래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다운로드 횟수만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He is perpetuating the cycle against the most vulnerable members of our society, so toddlers, babies, children.
손 씨가 만약 미국에서 검거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Advertising of child pornography carries a mandatory minimum of 15 years incarceration. He's charged with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would be 5 years mandatory minimum. 이건 최소 형량이라는 얘기지.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 범죄로 징역 100년형은 물론 종신형까지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전직 수사요원도 손 씨가 만든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징역 70개월에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고 구체적인 신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운영자 손 씨를 미국 법원에 기소한 미 연방검찰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is the most pure form of evil, and they will be found, and we will make sure that they are prosecuted to the fullest extent of U.S. law. There's no place to hide. 운영자 손 씨는 내년 4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손 씨의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답변 기준인 청원동이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에선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를 가장 죄질 나쁜 범죄로 분류해 최고 종신형까지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죠. 지금 복역 중인 운영자 손모 씨는 심지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다크넷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23살 손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이트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2심에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시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엄하게 비판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에 그쳤습니다. 손 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에 하한선을 둔 야간 주거침입 절도보다도 가벼운 죄로 여겨집니다. 양형 기준도 따로 없어 사실상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게 뭐냐,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 뭐 이거 가지고 처벌까지 하냐,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사실은 팽배해 있고. 미 연방검찰이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더라도 손 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넘어갈진 미지수입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상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경우엔 강제 송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측은 손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만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온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취재진 앞에선 이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해외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 대마 젤리 등 변종 대마를 흡입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9월 자신의 잘못으로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게 마음 아프다며 스스로 검찰에 찾아와 셀프 구속을 자처한 지 48일 만에 풀려난 겁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가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선고 형량이 검찰이 구형한 5년의 절반을 넘은 만큼 검찰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중학생들이 또래 친구를 1년 넘게 상습 폭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유포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갈비뼈 4대가 부러질 만큼 심하게 맞았는데 가해자들은 카메라를 향해 V자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TJB 장석영 기자입니다.
웃옷을 벗은 한 남학생이 주먹과 발로 중학교 2학년 14살 A군을 마구 때립니다. 목을 조르면서 촬영을 하라고 시킨 뒤 A군이 기절하자 흔들어 깨웁니다.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A군이 구토를 하자 그 행동에 또다시 폭행을 이어갑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 카메라를 향해 웃거나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촬영된 영상으로 A군은 1년 넘게 동급생들에게 이 같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참 울더라고요. 아이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기 싫어서 살라고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것도 알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 지난 7월 A군의 생일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폭행당해 갈비뼈 4개와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병원에 입원해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주로 아파트 비상계단과 주차장, 빈 상가나 상가 옥상 등에서 폭행을 했고 동영상 촬영을 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까지 했습니다. 폭행 뒤에는 피해 학생에게 신고해도 소년법 적용을 받아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렸다고 얘기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사실을 확인한 A군 부모는 지난 15일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가해 학생 4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가담 정도에 따라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나흘 전에 귀가하던 고3 학생이 처음 만난 10대 애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30명 넘는 무리가 한 명을 마구 때린 건데 경찰은 가해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명 남짓한 무리가 학생 한 명을 둘러싸고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머리와 온몸을 짓밟는가 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뒤에서 붙잡고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피해 학생이 도망치려 하자 뒤쫓아가서 주먹과 발을 날립니다. 지난 20일 새벽 19살 A군은 독서실에서 귀가하다 잠깐 같이 가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서울 신월동 한 교회 앞으로 갔습니다. 현장에는 10대 여럿이 한 여학생을 툭툭 치며 시비를 걸고 있었는데 A군이 이를 말리자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분 가까이 계속된 폭행으로 A군은 얼굴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만하라고 제발 너무 아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뒤에서 누가 잡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주고 너무 억울하고 막 그랬어요. CCTV를 본 부모는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한 애를 때릴 수가 있느냐. 정말 아이를 밖에 내놓기 무섭구나. 경찰 대응도 문제였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합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일부 가해 학생들이 현장에 남아 있었지만 신원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경찰 아저씨가 가해자도 선택하는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안 가도 된다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뒤늦게 수사에 나섰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 나흘이 지나도록 가해자 신원 파악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부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조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이 의료진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신이 받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의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앙심을 품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 50대 남성이 들이닥쳤습니다. 먼저 문을 잠근 뒤 환자를 보던 의사 A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흉기를 막으려다 왼손이 찔려 심한 부상을 입었고 소리를 듣고 온 40대 석고기사 역시 손목 등을 다쳤습니다. 신고 4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고 의료진과 대치 중이던 최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손바닥 골절로 A씨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장애 진단을 받게 해달라며 수차례 병원을 찾았던 최 씨는 2016년 6월 수술이 잘못됐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손가락이 펴지지가 않는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전신마취를 나는 동의를 안 했는데 전신마취를 했다. 근데 수술 동의서에 다 전신마취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병원 측은 수술 절차와 결과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최 씨가 주장한 피해는 수술 후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5천만 원의 배상 금액을 요구했던 최 씨는
지난 17일 최종 패소 판결이 나오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일주일 뒤 범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30년 전 초등학생 실종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얼마 전 자백했습니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당시 범행 장소와 상황을 말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당시 피해 학생 옷가지를 발견한 장소와 또 이춘재가 시신을 버렸다고 말한 장소가 달라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7월 경기도 화성 태안읍에서 9살 김모양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사라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가출로 보고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5달 뒤 마을 야산에서 김양의 옷가지 등을 발견했습니다. 가출인이 발생보고가 됐던 거지, 가출인. 가방 입고 신발 입고 나뭇잎들이 이제 쌓여 있으니까 부모들도 그 애를 찾으러 엄청 다니고. 하지만 끝내 시신은 찾지 못했고 미제 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사건 발생 30년 만에 자신이 김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살해 후 시신과 옷가지 등을 같은 장소에 버렸다고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당시 유류품 발견 장소에서 김양의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춘재가 밝힌 유기 장소와 경찰이 옷가지 등을 발견한 장소는 100m 넘게 떨어져 있어 사실관계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먼저 이춘재가 허위 자백을 했거나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이 유류품 발견 당시 부실 수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경찰이 사건 발생 5개월 뒤 유류품을 찾고도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찾은 유류품엔 속옷도 있어 성범죄가 의심됐는데도 끝내 실종 사건으로 처리한 점도 풀어야 할 의혹입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연쇄살인과의 연관성을 늘 염두에 뒀다면서도 구체적인 것까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한 간부가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또 검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독해야 할 금감원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 이득을 챙긴 겁니다. 손형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당 대출 등으로 적발된 경기도의 한 농협입니다. 관련 직원 면직 등의 중징계 권고를 낮추기 위해 당시 금감원 간부 A씨를 찾았다가 금품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에게 모두 2천만 원을 전달한 뒤 징계를 낮춰야 할 테니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등 눈 감아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뭐 잘 모르죠. 그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A씨의 금품 수수는 그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주로 신용도가 낮아 제1금융권 대출이 힘든 기업들에게 특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혐의점을 잡고 정식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를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금감원은 A씨가 비위 혐의 확인 전에 정년 퇴임했다며 별도의 징계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금감원 전현직 직원의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엔 전직 부원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고 또 다른 퇴직 간부는 업체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수억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용 비리로 직원 4명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금감원은 지난해 2번째로 낮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에 파주와 가까운 경기도 연천, 김포 그리고 인천, 강화로 병이 퍼져나갔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시 돼지 열병이 확인된 주변 농가의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처음 병이 확인된 곳 옆에 돼지에게 잔반을 먹여서 기르던 농가가 있었고 거기선 야생 멧돼지를 도축한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건지 김영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 연다산동 농장에서 처음 확진된 날 방역당국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 양돈 농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3km 안에 미등록 농장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사육돼지를 살처분해야 하는 농가였는데 2주 넘게 방치된 겁니다. 농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돼지 27마리를 무허가로 기르고 있었고 분뇨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잔반을 사료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농장 한 구석에는 이렇게 벌레가 들끓는 잔반통이 가득합니다. 농장주는 열 처리도 하지 않은 이 잔반들을 돼지에게 그대로 먹이고 있었습니다. 잔반을 먹이는 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게다가 야생 멧돼지를 잡아먹은 걸로 보이는 흔적까지 나왔습니다. 멧돼지 가죽이 갈고리에 꿰어 농장 안에 그대로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염과 확산 위험이 큰 행동들이 반복됐지만 농장주는 이동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인 지역, 이 경기 북부 지역은 나 웬만한데 다 돌아다니는데 한 번도 그 전염병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여기들은. 멧돼지를 도축하고 이렇게 도축하기도 하고 돼지도 직접 도축하셨는데 전부 다 돌아다니셨다고요? 그럼요. 당국의 관리는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미등록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파주시는 뒤늦게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김장철이 다가오는데요. 마트나 시장에서 배춧값 보면 놀라실 것 같습니다. 가격이 지난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전남의 배추 산지를 찾아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다 자란 배추들이 줄지어 있어야 할 배추밭에 상한 배추들이 잡초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얼핏 멀쩡해 보이는 것들도 가까이서 보면 잎이 누렇게 떴고 뿌리가 썩었습니다.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이 밭에선 원래 김장배추 4만 포기 정도를 수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큰 태풍이 3차례나 휩쓸고 지나가면서 지금은 멀쩡한 배추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링링, 미탁 등이 몰고 온 강풍과 호우로 배추 뿌리가 단단히 뿌리내리지 못한 탓에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충분한 영양분을 끌어올리지 못한 겁니다.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니까 이제 말라 죽는 거예요. 다 이거 상품성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10월 배추 생산량은 24만 1,000톤 수준으로 평년 대비 16.6% 감소했습니다. 공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은 지난해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김장철에 갑자기 오른 배추값에 소비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배추값이 너무 비싸가지고는 묵은 김치 먹으려고 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난해와 가격이 비슷한 절임 배추와 포장 김치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 설명입니다. 사전 예약으로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요. 이제 절임 배추나 포장 김치 같은 경우에는 평년이랑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애써 기른 배추를 버려야 하는 농민들은 물론 김장을 앞둔 가정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가 나빠지는 걸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데 뜻이 같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가 컸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간 최고위급 회담. 옅은 미소가 오가긴 했지만 최악으로 평가받는 두 나라의 관계를 반영하듯 회담은 차분하게 시작됐습니다. 예정보다 긴 21분간의 만남에서 양국 총리는 한일 관계 악화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일 현안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친서도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징용배상 등 쟁점을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국가 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압박하자 이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틀 전에 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을 때에 비하면 지금 희망이 조금 더 늘었다. 이 총리는 양국 관계 개선을 전제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기대를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시기라든가 장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절 없었고요. 정부는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한일 공식 채널 간 대화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화 분위기 조성 면에선 성과가 있었다지만 관계 개선을 얘기하기엔 아직은 시기상조임이 확인된 셈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오늘 회담을 비중 있게 보도했지만 핵심 이슈인 징용배상 문제를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지금 하와이에선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우리가 얼마를 부담할지를 놓고 한미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존에 없던 연합훈련 비용 등을 추가했는데 이 항목만 따져도 지금 내는 돈의 2배가 넘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내년 이후 주한미군의 방위비 가운데 한국이 얼마나 낼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총 분담금 규모는 약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정도로 새로운 항목인 준비태세 비용으로만 20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비태세 비용에는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이 들어가는데 이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즉 소파 규정에도 없는 항목들입니다. 또 원래 한국이 부담해온 3개 항목의 비용도 크게 늘려 총액 30억 달러, 약 3조 6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한국은 3개 항목의 비용으로 1조 389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려면 분담금 협정의 상위 개념인 소파까지 개정돼야 하는데 정부로서는 명목에도 없는 돈을 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그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양측은 협상을 연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부자 나라로 부르며 대폭 인상 방침을 거듭해 밝힌 만큼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오늘 낮 옛 한국 GM 군산공장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M 공장 폐쇄 이후 지역사회가 겪은 어려움을 염두에 둔 듯 군산이 그동안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며 노사민정의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이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이 2022년까지 1,900여 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광주와 밀양 등에 이은 6번째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입니다. 베스트셀러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영화로 만들어져 어제 개봉했습니다. 첫날부터 큰 관심을 받았는데 소설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원작의 의미는 어떻게 살렸는지 김영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뜨겁게 공감을 쏟아내는 여성들의 10점 만점 행렬. 이에 맞서 격한 거부감을 토로하는 남성들의 1점 행렬. 82년생 김지영 개봉 전부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평점 전쟁까지는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한 뒤 실제 극장에선 뜻밖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또한 그 영화 속에서 고충들을 저는 느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은 의사의 눈으로 걸러진 환자 김지영 씨에 대한 3인칭 보고서였지만 영화는 지영 씨의 삶을 관객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1인칭 드라마입니다. 가끔은 행복하기도 해요. 그 속엔 건조한 제3자의 시선이 놓친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원작보다 한층 확장된 남성 캐릭터의 역할이 남녀 대립이 아닌 남녀가 함께 넘어야 할 사회 구조의 문제로 관객들의 시선을 이동시킨 겁니다. 원작과 달리 희망을 암시하는 결말도 공감을 부르는 요소로 꼽힙니다. 일종의 방향 제시이자 바램이고 저는 그게 또 한편으로 대중예술이 갖고 있는 판타지가 주는 긍정적인 기능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따뜻한 시선과 영리한 결말로 달라진 82년생 김지영이 대립과 대결로만 치닫던 젠더 논쟁에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SBS 김영화입니다. 영국 남동부 에식스의 한 산업단지 냉동 컨테이너에서 그제 발견된 시신 39구의 신원이 중국 국적자로 보인다고 BBC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미립국이나 인신매매 범죄 조직과 연관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는 벨기에에서 넘어왔으며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 차량은 불가리아 등록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의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포기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경실련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은 공약 자체도 실효성이 의문이었으나 이마저도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재벌 개혁은 포기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법 개정보다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등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